안녕하세요. 올해 33이 된 여자입니다. 지난 3년간 제가 겪은 말도 안 되는 일을 들려드리고자 제 사연을 보내요. 저의 어릴 적 기억의 첫 조각은 선생님과 저 단둘뿐인 어린이집으로 어머니가 부랴부랴 달려오시는 장면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영특하다는 말을 자주 들으며 자랐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주 어릴 적에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일을 파출부라고 칭하는 것은 조금 큰 이유의 일이었지만요. 어머니는 아침 일찍 나가셔서 저녁 늦게 들어오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의 손에 보살펴지는 경우가 잦았죠. 하지만 그렇다고 어머니가 저에게 소홀했다고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음식 솜씨도 좋으시고 손끝이 야무지셔서 사람들은 저를 부잣집 딸내미로 생각할 정도였고, 친구들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다는 음식도 저는 부족함 없이 접할 수 있었으니까요.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살다가 제 가정 환경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건 초등학교 고학년 때였습니다. 학기가 시작할 때 학교에서 주는 가정통신문에는 개인정보를 적는 종이가 딸려오죠. 저는 고학년이 되고서야 그 종이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머니가 적어주셨는데 그때는 제가 적고 싶더라고요. 어머니께 제가 적겠다고 하며 펜을 든 순간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부모란에 내용을 적어야 하는데 저는 아버지가 없더라고요. 한 번도 아버지가 없다는 공백을 느낀 적이 없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가 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노력 덕분이라는 것을 나이가 찬 지금은 알지만, 그 당시엔 왜 나는 아버지가 없는가에 대한 의문이 전부였어요. 왜 나는 아버지가 없느냐는 질문에 어머니는 아버지는 분명히 수영이를 보고 싶어 하시겠지만 멀리 가셔서 이제 돌아오지 못하셔. 수영이가 더 크면 엄마가 자세히 말해줄게. 라는 말을 하실 뿐이었습니다. 의아해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어머니의 이 말을 온전히 이해했어요. 애초에 아버지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지도 않았고요. 전 그냥 어머니와의 생활이 만족스러웠고 행복했습니다. 물론 중고등학생이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부재를 알리면 분위기가 차분해지거나 안쓰러워하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지만, 주변인들이 아버지 없이 자란 저에게 상처를 줄까 조심스러워하는 것이 보였기에 딱히 상처되는 일도 없었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서야 한부모 가정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을 받아봤네요. 가정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기 때문에 대학 입학 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시작한 저의 첫 알바 자리에선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부턴 제가 무슨 실수를 하든 네가 아버지가 없어서 그렇다, 이래서 아버지 없이 자란 애들은 이라는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제 첫 알바 자리였던 패스트푸드점에서 그런 일을 당하고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바로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꽤 잘해 알아주는 의대에 들어갔거든요. 과외를 할 때는 제가 자라온 가정 환경을 이야기할 상황이 없었고 학생의 성적과 교육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책 잡힐 일은 없었습니다.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는 참 운이 좋았던 축에 속하는 듯 합니다. 아버지는 없었지만 아버지 몫의 사랑을 온전히 쏟아주시는 어머니가 계셨고, 어머니는 혼자가 편하다며 연애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TV에 간혹 나오는 새 아버지와의 마찰도 없었습니다. 또 초중고를 다니는 동안 아버지가 없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거나 무시당하는 일도 없었거든요. 고등학생이 된 이후에는 제 또래들도 부모님의 이혼을 많이 겪다 보니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이처럼 부모 중 한쪽이 없다는 것이 흠이 되지 않는 환경에서 자란 것이 참 다행이었네요. 그리고 제 성격도 한몫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어디 가서 기죽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아닌 것은 아닌 거다라는 생각이 강한 저는 어릴 때부터 부조리한 것들을 참지 못해 어머니가 수습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저에게 한 일화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어머니와 저는 버스를 타고 이동 중이었는데 보통은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 조잘조잘 떠드는 제가 그날따라 너무 조용했다고 하셨어요. 제 시선이 닿는 곳을 따라가 보니 경로석에서 시선이 멈췄다고 합니다. 경로석에는 웬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어머니 옷깃을 당기더니 엄마, 저 사람은 왜 저기 앉아 있어? 라고 큰 소리로 말하더래요. 어머니는 당황하셔서 글쎄 다리가 아픈가 보지 라고 이야기하셨죠. 제가 경로석이라는 걸 배워온 것 같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경로석에는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고 앞에는 노인분이 서 계셨는데 의자에 앉은 남자는 누가 봐도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라 제가 보고 있던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건장한 남성을 향해 쓴소리를 할 용기가 없었기에 저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대뜸 큰 소리로 경로석에 앉은 남자를 향해 아저씨, 거기 앉으시면 안 돼요. 거기는 몸이 안 좋고 힘든 사람이 앉는 곳이거든요. 아저씨 어디 아파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의 목소리에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은 다 젊은 남자에게 쏠렸고 남자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다음 정거장에서 내렸다고 해요. 남자가 버스에서 내린 이후에도 건강한 사람이 경로석에 앉아있던 것이 이해되지 않았던 저는 계속해서 어머니에게 경로석에 앉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까 그 사람은 왜 앉아 있었던 거야? 나는 이해가 안 돼. 라고 한참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네 앞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나쁜 행동은커녕 나쁜 말도 못하겠다 라고 말하셨어요. 제 기억 한편에도 어머니가 세상엔 저런 사람도 있는 거야 라고 달래시던 장면이 남아있네요. 물론 지금은 세상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람도 많고 그런 상황을 모두 짚고 넘어간다면 싸움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놓고 이야기는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약자를 향한 무례한 행동에는 확실하게 선을 긋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어머니는 어쩔 수 없는 약자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천성이 유한 분이셨어요. 말씀도 부드럽고 우아하게 하셨고 시장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만 들으면 부잣집 사모님이 시장 보러 나오는 줄 알 정도였으니까요. 심성도 고우셔서 주변에 홀로 사는 노인들이나 부모가 없는 아이들, 불쌍한 사람들에게 늘 도움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어머니는 평일에 일찍 나가셔서 늦게 들어오셨지만 주말엔 조금 일찍 집에 들어오셨어요. 그럴 때면 전 어머니의 손을 잡고 봉사활동을 가곤 했습니다.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교회에 가서 어머니가 빨래를 하고 식사 준비를 하시면 저는 아이들과 놀거나 어머니 일을 거들곤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에 간 봉사활동이었지만 행복해 보이는 어머니의 모습에 저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또래들과 노는 게 반절이었지만요. 지금도 어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리면 해가 뉘엿뉘엿할 때 봉사활동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 어머니가 사주시던 사탕 하나가 생각납니다. 이런 아름다운 기억이 있지만 좋은 기억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저와 어머니는 사회적 약자에 속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가장 또렷하게 기억나는 큰 일은 제가 고등학생 때였어요. 고등학생 때는 한창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자를 마치고 독서실에 갔다가 새벽 1시 반쯤 집에 돌아가는 생활을 하고 있었죠. 어머니가 그 시간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을 리가 없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집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집이 캄캄한 거예요. 어머니는 매일 거실에 앉아 제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셨는데 그날엔 어머니도 안 계시고 불도 안 켜져 있어 의아했죠. 어머니는 평소에 공부하는데 방해될까 연락을 안 하시고 제가 집으로 돌아간다는 연락에만 답장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엔 어머니가 제 연락에 답장이 없기에 주무시나 생각만 하고 집으로 돌아간 참이었어요. 냉기가 도는 집, 흔적 없는 어머니의 모습, 처음으로 공포스러운 감정을 경험하고 경찰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가 집에 있어야 하는데 엄마가 없어요. 라고 말하니 저의 주소를 묻는 경찰에게 주소를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안 있어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이 시간에 엄마가 경찰서라니. 엄마가 무사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의아함이 찾아왔어요. 어머니는 저를 우선 안심시키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어머니를 밤새 기다리다 잠깐 잠들었다 깨니 어머니가 집에 계시더라고요. 아침을 준비하고 계신 어머니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를 물었지만 어머니는 대답해주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단호한 표정으로 자초지종을 묻는 저의 말을 끊고 학교 갈 준비를 시키시던 어머니가 낯설어 더 이상의 질문을 하지 못한 채 등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무슨 일이었길래 어머니가 그 시간에 경찰서에 있었던 것인가에 대한 생각만 가득했어요. 우등생으로 손꼽히는 제가 도통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자 대체 무슨 일이냐며 물으신 선생님이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저는 야자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먼저 집에 들어가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자 어머니가 돌아오셨고 어머니는 제가 이 시간에 집에 있는 것에 놀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제가 왜 야자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는지 눈치채시고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이사 가야 할 것 같아. 어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제 엄마가 경찰서에 있었던 일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싶어 저는 잠자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죠.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제가 살던 집은 오래된 빌라였는데 한 층에 새 집이 나란히 붙어 있는 형태의 건물이었어요. 한 집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고, 한 집은 저와 엄마, 나머지 한 집은 혼자 사는 30대 중반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맞벌이라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주말의 대부분의 시간을 독서실과 제 방 책상 앞에서 보냈기 때문에 아침은 학교 갈 때나 한두 번 마주치는 게 전부였죠. 하지만 혼자 사는 30대 중반 남자는 제가 삼촌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사 왔을 때부터 가깝게 왕래하던 사람입니다. 가깝게 왕래했다고 해봤자 신혼부부 집보다 자주 봤다 뿐이지 음식하면 가끔 나눠주고 제가 집에 돌아올 때 밖에 나와 담배 피우는 삼촌과 인사하는 게 전부였지만요. 어머니도 저와 마찬가지셨습니다. 다만 저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 쓰레기를 버리러 가거나 장본가를 옮길 때 한두 번 도움을 받으셨다고 해요. 도움을 받으면 보답을 하는 게 몇 번 있다 보니 이웃 사촌으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삼촌은 뚜렷한 직업이 있는 것 같진 않았어요. 직업이 있는 30대 남자가 하루 종일 집에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엄청 지저분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깔끔한 행색은 아니었습니다. 음침하거나 기분 나쁜 성격도 아니었고요. 삼촌에 대한 인식은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고 필요한 대화 이외엔 사적인 대화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어제 일을 얘기하면서 삼촌의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삼촌은 어머니와 자신의 관계를 연인 관계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사람이 집에만 있는 것 같긴 했지만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매일 운동도 하고 쾌활해 보이길래 함부로 그런 생각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난색을 표하셨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부분에서 연인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냐 물었더니 어머니가 규칙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시간, 출퇴근하는 시간에 마주치는 것들이 연인 사이의 약속이고 시그널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규칙적으로 생활하시는 것뿐이었는데도 말이죠. 또 자신에게 친절하게 웃어주고 대화해주는 것을 보고 사랑의 마음이 생겼고 어머니도 자기에게 호감이 있어 잘해주는 것이라 생각했다 합니다. 하지만 관계에 더한 진전이 없자 어머니가 퇴근하는 길에 숨어있다 어머니를 덮친 것이라고 했어요. 큰일은 아니었다며 공격이라 표현하셨지만 덮친 게 맞았습니다. 다행히 길을 지나가는 남성들에게 장면이 목격되어 어머니를 덮치려던 순간 제지를 당했다고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기에 어떤 조치를 취해줄 수는 없다는 경찰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다만 옆집에 살고 있다는 점과 저희 집에 어머니와 저뿐이라는 사실을 들은 경찰들의 배려로 어머니와 제가 이사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는 마주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삼촌의 약속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담담한 듯 말하셨지만 같은 여자로서 당시에 느꼈을 두려움과 수치심이 어떠했을지 어린 마음에 달았기에 고3을 앞둔 시기였지만 어머니를 따라 이사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어머니와의 사이에 남녀간에 어떤 것도 없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삼촌이 저희 집에 와서 난동을 부리는 일도 있었고 저를 붙잡고 너 때문이다. 너 때문에 새로운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행패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사건 이후에 알게 된 삼촌은 무지개 부모님 사망보험금으로 놀고 먹는 게임 중독자였어요. 망상증과 피해의식도 상당한 것으로 보였죠. 처음 보는 삼촌의 모습이 무섭기도 했지만 피해를 본 것은 어머니였기 때문에 제가 단단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니 당연히 외로울 것이라는 편견 때문에 일어난 이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 저는 저와 어머니를 위해 강해지기로 했죠. 왜 피해를 당한 우리가 이사를 가야 하는가? 라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그건 피해 당한 게 아니라는 경찰의 입장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새로 터를 잡게 된 곳은 급하게 구한 곳이라 전에 살던 곳보다 좁고 학교와도 먼 곳이었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누군가의 위협 없이 엄마와 사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이런 갑작스러운 이사에 미안해 하셨지만 저는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 성적이 떨어진다면 어머니가 이사 때문이라고 자책하실 게 뻔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사를 안 할 순 없었죠. 어머니는 옆집의 삼촌처럼 위험한 사람 가까이에 저를 두고 싶지 않아 하셨으니까요. 그런 큰 일을 겪고 난 후 저는 어머니와 저를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누구도 무시하지 않을 직업, 동시에 나와 같은 약자를 도울 수 있는 직업, 이런 고민 끝에 저는 의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사교육 한 번 받지 못했던 제가 의대에 진학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누군가를 도우며 행복했던 어머니와의 기억과 피해자임에도 도망치듯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던 사건, 그리고 파출부일로 부르튼 어머니의 손이었습니다. 전액 장학생으로 의대 입학이 확정된 날 어머니와 저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어머니는 저에 대한 기특함과 미안함의 눈물을, 저는 해냈다는 기쁨과 안도감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입학 전의 아르바이트와 입학 후의 과외 활동으로 집안의 벌이가 2배가 되자 저의 집의 살림은 조금씩 나아졌어요. 도망치듯 이사갔던 집에서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옮겨가고 주말엔 어머니와 좋은 데서 식사도 할 수 있었죠. 반복되는 시험과 과제, 공부, 이후엔 실습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들이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제 꿈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진 것이니까요. 대학생 때는 바쁜 시간을 쪼개 연애도 하고 동기들과 여행도 가며 꿈 같은 청춘을 보냈지만 대학 졸업 후에는 대학 생활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바쁜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머니와의 시간은 줄어들게 되었죠. 저는 어머니에게 이제 좋은 어른 만나서 연애라도 해라. 일 때문이라면 이제 그만해도 된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어머니는 일과 집, 그리고 저밖에 모르셨습니다. 그리고 일과 집, 저밖에 모르시던 제 어머니는 예고도 없이 갑작스레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서 근무 중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바빠서 전화를 받지 못하고 잠시 후에 다시 걸어야지 라고 생각한 찰나 잠깐 끊긴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2~3번 반복된 전화에 이상함을 느끼고 전화를 받으니 웬 남자가 김미지 씨 가족 맞으신가요? 여기 119입니다.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곧장 어머니가 있다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택시에서 내리는 어머니와 신호위반 오토바이가 부딪히며 난 사고였죠. 저는 제 어머니를 보자마자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의사입니다. 수많은 응급환자를 보았고 많은 죽음을 목격한 사람이었죠.
그런 의사의 눈으로 바라본 어머니에겐 죽음이 임박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실려간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동기가 절 발견하고 절 격리한 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지만 어머니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마셨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죽음이 얼마나 가혹한지 많이 보아왔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의 죽음을 겪어보니 그 가혹함은 숨쉬는 것조차 까먹을 정도의 고통이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친척도 없었기 때문에 은사님의 도움을 받아 겨우 장례를 준비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의 죽음부터 장례식까지 어떤 정신으로 그 자리를 지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문객을 받을 정신도 없이 멍하니 앉아있는 저의 정신을 깨운 건 처음 본 아주머니였습니다. 아주머니는 눈물을 뚝뚝 흘리시며 제 손을 붙잡고 한참을 앉아 계셨어요. 미안하다, 미안해. 제 손을 붙잡고 계시던 아주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그분은 정중히 조의를 표하셨고 한참 동안 제 옆에서 눈물을 흘리시더니 조문객들을 맞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장례를 도와주던 지인들은 저분이 누구시냐 물었지만 저는 아주머니가 누구인지 생각할 겨를도 나도 모른다며 지인들에게 설명할 정신도 없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모든 장례 절차를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이 여전히 계시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제가 상복을 벗은 이유였어요. 상복을 벗으면 어머니가 정말 죽은 게 현실일 것 같아서 차마 갈아입지 못할 때 그분이 제 옷을 챙겨다 주셨거든요. 펑펑 울며 옷을 갈아입고 나왔을 때 다시 본 아주머니의 얼굴은 저와 닮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황에 처음 본 아주머니와 제 얼굴이 닮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똑 닮아 있었어요. 저와 함께라고 표현하기도 미안할 정도로 모든 장례를 돕고 제가 챙기지 못하는 손님들까지 챙겼던 지인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아주머니에게 발걸음을 돌리자 아주머니는 저에게 시간 좀 내어줄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일면식도 없는 분이 어떤 이유로 저를 도와주신 건지 어머니의 친구분인 건지 궁금한 게 많았기에 대답해 응했고 저희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전 자라면서 어머니의 친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는 그저 친한 친구 몇과 소꿉놀이를 하는 게 어릴 때 기억의 전부라고 말씀하실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머니의 친구라면 아주머니를 통해 어머니의 흔적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니 모든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렸다는 이런 광경을 보고 말하는 거구나 싶을 정도로요. 그동안 많이 먹지도 못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며 아주머니는 저에게 식사를 권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주머니에게 들을 말이 많았습니다. 이 식당에 오기 위해 탔던 차를 운전해 주시는 분, 식당에 도착한 후 살뜰히 예의를 갖춰 아주머니를 대하는 직원, 그런 사람이 왜 저희 어머니의 장례에 와서 며칠 동안 지내며 장례를 도왔는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저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경황이 없어서 누구신지도 모르고 도움만 받았네요. 괜찮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저희 어머니와 아시는 분이신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정중히 질문했습니다. 제 질문에 아주머니는 다시금 눈물을 펑펑 흘리셨어요. 이렇게 잘 커줘서 다행이다 라면서요. 눈물을 한참 흘리시던 아주머니는 저에게 상자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그 상자 안에는 사진 몇 장과 편지 몇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에는 제 생년월일이 적힌 쌍둥이 신생아의 사진과 아주버니가 누군가와 주고받은 편지가 있었죠. 나와 너무나도 닮은 아주머니의 얼굴, 내 생년월일이 적힌 신생아 사진이 설마 하는 생각을 심어주었지만 설마 나에게 그런 영화 같은 일이 있을 리가 없다며 애써 부인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사진과 편지 한 통을 본 이후에는 설마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생아의 사진을 넘기자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과 똑같은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제 돌을 맞아 찍은 사진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에는 어머니가 저를 안고 있는 모습뿐이었는데 아주머니가 주신 사진에는 저를 안고 있는 어머니와 저와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아이를 안고 있는 아주머니의 모습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지를 열었더니 익숙한 필체가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어머니의 정갈한 필체였어요. 수키야, 편지 잘 받았어. 우리가 비록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나는 너와 했던 약속을 기억해. 언젠가 이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되돌릴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각자 열심히 살자. 그리고 아이들을 잘 키워보자. 우리에겐 우리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도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살자. 다시 편지할게. 꼭 건강해. 믿기지 않았고 믿고 싶지 않았지만 사진과 편지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사실 제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과 이번에 처음 본 아주머니가 제 친어머니라는 것이었어요. 거기다 쌍둥이 형제까지.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혼란스러워하는 저의 모습이 보였는지 아주머니는 모든 사연을 설명해 주셨어요. 30년 전 아주머니는 아주 귀한 쌍둥이를 얻으셨고 유복한 친정과 시댁 환경 덕에 아무 부족함 없이 아이를 기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날이 갈수록 상승세였고 좋은 일만 있을 거란 생각했죠. 하지만 아이들이 두 돌이 될 무렵 회사가 큰 위기를 겪으며 도산 위기에 처했고 위기를 극복해보고자 동분서주하던 남편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당시 셋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던 아주머니는 아이마저 잃게 되고 그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남편의 죽음을 기다렸다는 듯이 회사 직원들의 횡령과 사기가 드러나 막대한 책임 보상이 아주머니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아주머니 남편의 사업은 시댁에서 하는 사업이었고 모든 타격은 시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도움을 줄 곳은 친정뿐이었고 아주머니는 아이를 잃은 슬픔을 충분히 겪지도 못한 채 살아갈 방편을 찾기 위해 친정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친정도 남편의 사업에 많은 투자를 했기에 상황이 좋지 못했죠. 회사의 도산 위기와 동시에 횡령과 사기를 저지른 직원들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진 후였고 한 번도 사회생활을 해본 적 없는 아주머니에게는 이 모든 위기가 자신을 집어삼킬 것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이들과 죽어버릴까 생각하는 아주머니를 붙잡아 준 것은 바로 저의 어머니였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아주머니의 친정에서 일하시던 입주 가정부의 딸이었고 성별과 나이가 같고 신분 차이가 난다고 나무라는 어른도 없었기 때문에 두 아이는 어릴 때부터 자매처럼 컸다고 했어요. 입주 가정부의 딸이었다고 해도 어머니는 회사를 들어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입학한 분이었죠. 공부로는 꽤 유명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그렇게 꿈을 쫓아 살던 어머니는 가장 친한 친구가 무너지는 것을 보시고 큰 결심을 하십니다. 바로 아주머니의 두 아이를 서로 나눠 키우다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자신들의 자리를 찾아가자는 제의를 아주머니에게 하게 된 거죠. 그 두 아이 중 여자아이가 저이고 남자아이는 아주머니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가족 같은 친구가 자기뿐만 아니라 아이마저 포기할까 두려웠던 꿈 많던 저의 어머니는 그렇게 저를 데리고 가족들조차 모르게 떠나셨습니다. 아무리 막역한 사이였다 해도 딸이 친구의 아이를 데려다 키운다는데 좋아할 부모님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아주머니는 그때의 상황이 인생에서 처음 겪은 가장 힘들었던 일이라 그때 결정한 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 항상 의문을 품고 살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눈앞의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터져버린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왔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뀌어져 있었으니까요. 아주머니의 의문은 저와 어머니를 만날 시간이 점점 늦춰질수록 깊어져 갔다고 합니다. 얼떨떨하게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듣던 저는 문득 화가 났어요. 아주머니가 저의 친엄마라는 사실은 잘 알겠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절 대신 키우신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왜 이제야 나타난 거고 연락 한번 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은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증거가 있다 한들 저와 어머니를 다시 만나고 싶었다는 아주머니 이야기를 쉽게 믿을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머니에게 사모님이 저를 낳아주신 분이라는 것도 알겠고 제 어머니와 오래된 친구 관계라는 것도 알겠어요. 어떤 사정이 생겨 부득이하게 따로 살게 된 것도 알겠고요. 그런데 정말 연락할 수 없었나요? 어떻게 그 긴 시간 동안 편지 한 통, 전화 한 통 없었을 수가 있죠? 라고 물었습니다. 아주머니의 표정에는 착잡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이라고 말문을 여셨어요.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떠나신 후 3, 4년 동안은 꾸준히 편지를 주고받으셨다고 해요. 상황상 전화를 하기엔 위험 부담이 있어 최대한 편지로 소통했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은 아직 아이들이 어리니 이 모든 사실을 알려주기엔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3, 4년 동안 상황이 많이 나아졌으니 조금만 더 있다가 자연스럽게 다시 저를 만날 생각이었다고요. 그렇게 드디어 가족들이 모여 살 수 있는 길이 생겼다 라고 생각한 찰나 일이 터졌다고 합니다. 빚과 망한 사업의 후폭풍은 생각보다 너무 강했고 3, 4년 동안 이런저런 고생을 겪었다 한들 사회 경험 없는 20대 후반 여자가 이겨내기엔 쉽지 않았기에 해외로 도망치듯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찾아온 시련에 어쩔 줄 몰라 하던 때 우연히 연락이 닿은 먼 친척분의 설득으로 일본으로 가게 된 아주머니는 한국에서만큼 시달리던 건 아니었지만 아무 준비 없이 자리 잡게 된 타국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해요. 친척분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긴 하셨지만 그 친척분도 넉넉한 환경은 아닌지라 그 도움도 한 달을 채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아주머니는 모든 것을 바닥부터 홀로 했어야 했고 설거지부터 잡일을 하며 타국에서 지내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아주머니는 자신의 가족들도 등을 돌리고 누구의 도움을 기대하기 힘든 열악한 환경에서도 꾸준히 저와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셨지만 왜인지 편지가 반송되는 일이 잦았고 답장은 한 번도 오지 않았다고 해요. 원한다면 반송된 편지들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연락이 되지 않아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당장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전화 한 통 마음껏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고요. 아주머니는 보고 자란 게 그런 것뿐이라 해외에서 다진 기반으로 사업을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안 해본 고생이 없다는 아주머니의 손은 부잣집 사모님의 손이라고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칠었고 흉져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자신이 겪었던 온갖 고생들을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이 저와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의 인생을 뺏어 썼다는 미안함과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연락이 끊어져 버렸음에도 자신이 지켜야 하는 아이와 책임져야 하는 일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답답함이 늘 자신을 괴롭게 했다고 했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업을 하며 키운 회사를 정리하고 서둘러 한국에 돌아왔을 땐 이미 저와 어머니의 흔적이 사라진 이유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사람을 써도 찾을 수가 없다 보니 아주머니는 내가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오랜 시간 끝에 아주머니가 저와 어머니를 찾은 것은 1년 전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며 왜 저와 어머니 앞에 나타나지 않았느냐고 물었죠. 아주머니는 벌써 훌쩍 커버린 제 앞에 갑작스럽게 나타날 용기가 부족하여 어머니와 먼저 만났다고 합니다. 서로 생사도 모른 채 살다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니 반가운 마음이 드는 한편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는지 실감이 나신 두 분은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너무나도 조심스러웠다고 해요. 법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 저와 제 형제가 충격을 덜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예전처럼 살 수 있겠다 생각하여 제 앞에 나타나려 했는데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들은 아주머니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죽음, 회사의 부도, 믿었던 사람의 배신, 가족들의 외면을 한 번에 겪었을 때보다
더한 상실감이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상실감으로 망연자실하게 장례식장에 들어온 아주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정신이 또렷해지는 듯 했다고 합니다. 멀리서 사진으로만 보던 제가 세상을 다 잃은 표정으로 죽어가는 듯 했다고 해요. 겨우 만난 사랑하는 친구를 잃은 슬픔에 딸마저 잃고 싶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다 들은 저는 밥 한 숟가락 뜨지 못하고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운전기사를 데려가라는 아주머니의 말씀도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생각했죠. 이 모든 이야기가 꽤나 충격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에겐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제 일상을 회복해야 하는 중요한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반년 정도는 문득문득 실감나는 어머니의 죽음에 슬퍼하다가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아주머니는 제가 그렇게 돌아간 후 일주일 정도 매일 찾아오고 연락을 시도하셨지만 어머니의 죽음을 애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저의 말에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을 때까지 연락이 없으셨습니다. 아주머니에게는 어머니의 죽음을 애도할 시간을 달라고 말했지만 사실 전 아주머니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남아 있었어요. 제가 아주머니의 딸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겠는데 아주머니가 저와 어머니를 찾지 못했었다는 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고 정말 저를 열심히 찾았는지도 모르겠으며 어머니가 저를 키우게 됐던 모든 사건들도 실제였는지 의심됐었거든요. 이런 의심은 큰맘 먹고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할 때 사라지게 되었어요. 어머니의 물건과 방을 정리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는 조금씩 비워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어머니가 입으셨던 옷, 침구들을 다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 전에 제가 소중히 보관할 어머니의 유품을 가려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편지를 써오거나 선물을 드리면 포장지까지 고이 접어 어떤 상자에 담아두셨어요. 제가 그 상자를 보려고 하면 어머니는 화들짝 놀라시며 이건 엄마만의 비밀이니까 엄마가 죽으면 보든가 해 라고 숨기곤 하셨죠. 우스갯소리로 하신 말씀이었지만 실제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열어보게 되니 마음이 허하더라고요. 제가 어머니에게 혼자 숨겨두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런다 또 보물상자지 보물상자 라고 하면 어머니는 그래 엄마 보물상자다 라고 웃었던 기억을 회상하며 상자 안의 내용물을 하나하나 정리했더니 그 안에 어머니의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일기를 쓰는 분이 아니셨는데 언제적 일기인가 보니 아주머니에게 들었던 내용과 딱 맞아떨어지는 시기의 일기였어요.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나오시고 아주머니와 어머니의 편지가 끊기기 직전까지의 내용이 담긴 일기였죠. 일기 속 어머니는 아주머니를 다시 만날 기대를 적어두셨지만 어느 순간 연락이 되지 않는 아주머니를 보고 사정이 있거나 죽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더군요. 어머니는 그날 이후 저를 온전한 친딸로 여겨 저를 기르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를 다 읽은 후 아주머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반가워하시며 저를 반겨주셨고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저의 동생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머니의 이야기가 사실이었고 저를 열심히 찾아주셨고 어머니도 저를 친어머니로 온전히 키워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니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평생 저의 가족은 어머니 한 분이었는데 새로운 가족이 생겨 얼떨떨한 마음이 크지만 피를 나눈 가족들과의 만남을 제 어머니가 누구보다 원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의 가족들과도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의 이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모두 가족들과 행복하고 기쁜 날들만 있길 바래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저의 어머니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